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가운데중 물결랑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된 지 딱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를 그렇게 부리는지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은 56조였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세수 부족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또 20조나 부족할 거라고 하는 기재부 예측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는 거죠? 법인세도 부족하고 소득세도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힘차게 민생회복지원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콧등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우리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민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힘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힘당입니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지,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경제는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3년이 너무 깁니다. 남은 3년이 너무 깁니다. 경제는 다 망가졌고, 대통령의 부인의 양평 고속도로는 부인 처가댁 집으로 휘어졌고, 대통령의 부인은 개미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고, 대통령의 장모는 감옥에 갔다 왔고,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잘해줘서 우리 좀 살려줘라, 대한민국 좀 살려줘라,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라 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이 국힘당을 심판한 겁니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고 야권에 힘을 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도, 부인의 주가 조작도, 그리고 거기다가 부인이 명품백 수수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친인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수사 외압으로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 이게 맞습니까? 이번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가 3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기소되어서 3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전주이기도 했고 주가 조작에도 가입했는데, 주가 조작에도 같이 주도했는데 이 사람 이번에는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만 주가 조작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엄마도 주가 조작에 함께했습니다. 다 소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이 블랙펄 인베스트, 그 인물이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임성근 1사단, 해병대 1사단 사단장에게서 골프 초대를 받았다고 카톡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입니다. 3년형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벌금 3억 6천을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그리고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특검, 그 특검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 특검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잘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국힘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무슨 망발입니까? 여기에 제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28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검사, 군사법, 군사법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에는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 조문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1항이고요. 2항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다는 걸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입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점 들으셨죠? 자, 군사법원법 228조 1항,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수사를 하다가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서 민간법원으로 보내야 할 때는 바로 경찰청으로 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인지한 경우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해야 한다고 1항에도 2항에도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종일 내내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은 팩트체크 첫 번째, 거짓. 박정훈 대령은 수사했어야 법에 맞는 겁니다. 수사했고 그것을 인지하고 이첩한 겁니다. 인지하고 이첩했는데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건하면 안 됩니다. 수사해서도 안 됩니다. 입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명죄에 해당합니다, 라는 둥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하면 이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우리 하늘의 별이 된 최수군, 그리고 최수군의 동료 또 4명, 그 4명이 물에, 5명이 물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명이 최수군의 머리를 잡았는데 모자만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최수군 상병이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하러 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갔더니 밑에 있는 소대장과 중대장이 물에 가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는 기본 안전장치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놨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도 없고요, 물에 들어가면 서로 떠내려가지 않게 로프라도 잡고 있어야 떠내려갈 때 로프라도 밧줄이라도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밧줄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장이 과실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포대장이 11대 대장 그리고 7대 대장, 이 포대장들이 우리는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흰남노 사건 때처럼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장화 신고 왔습니다. 도로 복구하고 무너진 집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곡괭이 들고 장화 신고 삽 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예천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장화 신고 실종자를 수색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단장이 허리 밑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대장들이 물속에 장화 신고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들도 과실치사에 인지를 박정훈 대령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단장과 사단장은 왜 당신들은 허리까지 들어가게 됐고 장화를 신고 가게 됐느냐 라고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거 있지, 가슴까지 오는 가슴장화, 이거 신고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단장이 이것을 막아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허리 아래로는, 그 밑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밑에서부터 수사하고 올라오니 가장 위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은 경북도청으로부터 실종사를 수색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면서 실종자 수색은 이야기하지 않고 복구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어 있으니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물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임성근부터 8명이 과실치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이첩해야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통보서 사건 인계서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했고 이것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라고 인지하게 되어서 이것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위해서 이 인지통보서 사건 인계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인계할 때 죄명을 쓰라고 인계서에 서류에 죄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혐의자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계하려면 이 인계서에다가 써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안 쓰고 혐의 내용을 안 쓰고 죄명을 안 쓰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이름도 쓰고 죄명도 쓰고 혐의 내용도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명이 왜 혐의가 있는지, 박정훈 대령은
이들 처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혐의 내용을 수사해서 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달아서 별첨으로 첨부해서 이것을 들고 김계한 사령관에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 라고 하고 이걸 들고 다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간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갔을 때 그 장소 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저 자리에 누구 있습니까? 여유 있게 누구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왔는데, 저기를 보십시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 이거를 탁 하고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쭉 보고를 하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장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단장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고 했더니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 장면 보여주십시오. 저기서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어떻게 봐? 라고 했더니 사단장까지 다 과실치사로 한 걸 보니 국민이 수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확인된 사실이고 여기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에 결재를 합니다. 이 내용에 사단장, 작전 지도관, 지적사항 등으로 사단장이 작전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술을 지시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최수근 해병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7월 30일 날 사인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아들이 수해 복구가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잘 있다 왔습니다. 저는 잘 있다 온 제 아들도 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잘 키워줘서 잘 커서 왔어요. 군에 갔다 오더니 더 성장했어요. 더 멋지게 성장했어요. 대한민국 군이 그런 곳 아닙니까? 군에 갔다 오더니 철들었어. 군에 갔다 오더니 더 건강해졌어. 군에 갔다 오더니 나라에 대한 충성도도 좋아졌어.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 수해복구 하러 가도 좋아요. 그런데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하러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요청받아 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들어간 그 물가는요 너무 거세서요 수륙양용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떠내려갈까봐 무서워서 5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수륙양용 장갑차가 떠내려갈까봐 5분 만에 나왔어요. 그날 그 물결들이 너무나 세서. 그런데 말이죠, 이용민 대대장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처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채숙은 묘소에 가서 제가 울었습니다. 저 처벌 받겠습니다.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처벌 받겠습니다. 저 물결에 어떻게 장화를 신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구하려면 진흙땅인 줄 알고 진흙땅에 장화 신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화 가지고 간 겁니다. 곡괭이 갖고 가고요, 삽 갖고 가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밤에 실종자 수색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실종자 3명이나 찾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사단장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 군 간부들이 다 있는 카톡방에 공보관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일보 보도, 무슨 일보 보도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거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사진에 우리 해병들이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물속에서 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임성근 사단장이 바로 밑에다가 글을 답니다. 오호, 공보활동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수중 수색 작업을 하는 활동보도 기사를 보고, 이게 우리 최해병이 7월 19일 날 물결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결에 쓸려 내려가기 딱 2시간 전에, 7월 19일 2시간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밑에 사진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19일 날 이야기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래 놓고 수사받는 와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일 날 아침에 7시에 그렇게 공보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 저겁니다.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면서 공보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해놓고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떠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해요. 02-800-7070 전화가 온 이후인 것 같아요. 돌변하면서 원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왜? 물속에 수중 수색하러 갈 때, 제가 여기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웃는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복장은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으로.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하면 이 얘기 위에다가 적색으로 구명조끼 입어, 그리고 밧줄로 서로 이어져야 돼, 이 말이라도 했으면 이 사고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살은 너무 세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쓸려 내려갈까봐 5분 만에 되돌아 나오는 판에 저 높은 사단장이 물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밑에 있는 대대장도 여단장도 화상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거 있지, 가슴장화 신으라고 하니까 그 장화가 아니라 그냥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책임이 큽니까, 여러분? 사단장이 제일 크잖아요. 이 사단장은 왜 이렇게 이걸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흰남노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일 겁니다. 또 이번에 칭찬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을 구하려고 했으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지키면서 했어야죠. 우리 병사들을 지키면서 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속에 들어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카톡에 있는 걸 보여주고 다 하는데도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누군가 위에서 버티라고 지시한 건 아닐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7월 19일 날 물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지 사진으로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그래서 제가 입법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란 말 했느냐라고 했더니 했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지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지상에서 뭔 바둑판식 수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판식 수색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물속에서 바둑판처럼 대열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밧줄이라도 있었어야죠. 구명조끼라도 있었어야죠. 가장자리에 있던 최수근 상병과 4명의 병사들이 떠내려갔다 가까스로 4명이 살아나고 최수근 상병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대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 오려면 물속에 있는 거 보려면 이쪽으로 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와중에 다 밝혀진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부터 수사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부터 수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종자 수색하라고 명령 내리는 그 사람이 실종자 수색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임성근 사단장까지 혐의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인계서에 보냅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국힘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며칠 만에 그 8명을 이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박정훈 수사단, 제1해병대, 광수대, 그리고 수사관들 전부 다 날밤 새워가면서 똘똘 뭉쳐서 1000페이지짜리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그것을 읽어봤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건 인계서에 죄명, 피혐의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혐의자 정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제명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빼고 내서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과거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장관과 그 밑에 있던 본부장이 직권남용으로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시하시면 직권남용돼서 안 되십니다. 그러니 그런 지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박정훈 대령이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이 7여단장이 포7대대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7여단장이 포7대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단장님 가려고 하는데, 너희 있는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 보시려면 관방교 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뻔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자기만 살으려고, 사단장이 자기만 살으려고. 근데 원래는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이제 뻔뻔하게 자기만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합니다. 해병에 가는 우리 장병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군보다, 아니 다른 데보다 더 체력도 좋고 더 많은 것을 감수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숨까지 잃을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물속에 보낼 거면, 아니 이제 물속에 보내면 안 돼요. 실종자는 하늘에 드론 띄워서 드론이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종자는 보트 타고 다니면서 그 보트에서 실종자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옛날 방식으로, 무슨 사진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바둑판식으로 물속에 넣는단 말입니까? 이번 계기로 해병대고 해군이고 그냥 안전장치 없이는 절대 물속에 그냥 넣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할 때는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물살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 장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번을 계기로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책임자를 정확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첩시켰어요. 경찰이 보고 참작할 게 있으면 참작하지요. 국힘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떠내려가는 장병 2명을 구출한 사람도 이 인계서에 이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인지해서 수사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입건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입건을 해도 되나?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정식 입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구한 그 장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장교들도 무엇이 문제냐면요, 위에서 그렇게 내렸어도 안전장치 해야지. 그리고 그 장교들이 그 지형이 어떤지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오늘 밤 도착했는데 내일 물속에 집어넣은 거랍니다. 그 장교들에게 지형을 검색하고 이곳은 가면 안 돼, 저곳은 가면 안 돼, 이쪽만 가야 돼 라고 지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부가
같이 책임을 또 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떠내려가는 부하 병사들을 구해낸 2명의 장교, 그 장교에 대해서 이 수사단에서도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했죠. 둘이라도 살려냈으니. 그렇다고 혐의가 없다고 이 수사단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면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수사 정직하게 한 것 같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 정직하게 한 것 같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혼자 했습니까? 제1광수대와 다른 수사단, 해병 수사단들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경북경찰청에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 경북경찰청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첩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결재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사인해서 이것도 범죄 혐의를 사인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 범죄 있다고 다 처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지한 즉시 인계했을 뿐이에요. 이첩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7월 30일 날, 이건 7월 30일 날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직접 서명하고 결재합니다. 여러분, 직접 서명하고 결재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대통령실 번호죠. 02-800-7070 전화가 온 다음에 이 이종섭 장관이 돌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브리핑을 중단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걸 중단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때는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11시 45분에 02-800-7070으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도 많이 했어요. 전화를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대통령이 여러 번 하고, 대통령이 여기다 가고 저기다 가고, 그 밑에 있는 국방비서관이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는데 제가 적어 보십시오. 전화 무진장했죠? 우리 국민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이게 전화한 내역입니다. 제가 이 줄 제가 쳤거든요. 제가 쳤는데 제가 치고도 모르겠어요.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요거 정도 넣은 겁니다. 아주 그냥 전화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아주 불이 나요. 그런데 마음이 급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 잣대는 대통령의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전화는, 여러분, 7월 31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화요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11시에 수석 보좌관회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용산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이 내용 어떻게 됐는지 국방비서관이 해병사령관을 통해서 계속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요. 임기훈 비서관한테. 받았겠죠, 보고를? 이거 임성근 사단장까지 다 해서 경찰로 이첩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격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격노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겠죠 하면서 하는 말 뭡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격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 대통령은 159명이 우리 젊은이가 이태원에서 그렇게 떠나도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세력이 유도하고 조작했는데 그걸로 이상민을 처벌하면 이상민이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MBC하고 KBS하고 JTBC가 이태원으로 볼 것도 없는데 애들 오라고 해서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됐으니 이건 누군가 특정 세력이 민노총도 그렇고 유도하고 조작한 거다. 그럴 수 있어서 이상민이 사퇴하면 억울해서 안 된다. 159명의 젊은이는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 159명 젊은이들을 하늘의 별이 되게 한 그 가족들은 안 억울합니까? 자기 친구, 판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억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는 헌법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행안부 장관의 임무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헌하고 위법해서 우리가 이상민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은 안 억울합니까? 복구 사업에 내몰려서 떠나간 우리 최수근 상병, 최수근 해병은 이런 일입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격노하고 바로 02-800-7070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종섭 장관이 브리핑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 가기로 되어 있는데 2시 반에 떠나야 될 사람이 1시 30분에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해요. 그리고 혐의자 하나하나 지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휴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임성근 휴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800-7070 무슨 번호일까요? 800-7070 천공입니까? 한번 띄워봐 주세요. 800-7070. 구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800-7070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요, 용산 대통령 비서실 25개의 번호가 나왔어요. 800-7070. 그 번호가 800에 모두 다 72로 시작해요. 모두 다 72로. 그런데 7070이 없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재미나이에게 800-7070은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국가기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안 알려줘요.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것처럼 특정 인물과의 비밀 통화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만 사용하는 특별한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이가 똑똑하죠? 네. 웃기죠? 대통령실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보사항이라서 이야기 못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전화 오고
그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보낸 사건의 브리핑도 중단시키고 국회 보고도 중단시키고, 대통령은 그 전화가 800-7070에 전화가 오기 전에 11시에 수석보좌관회의를 했고,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왜 브리핑을 못하게 한대요?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로를 했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데 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국방부 장관이 떠납니다. 떠나니까 대통령이 브리핑은 취소했지만 7월 31일에 8월 2일에 7월 31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첩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첩하지 말고 거기에 혐의 내용 적시하지 말고 죄명 적시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혐의 내용과 죄명을 안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혐의자와 죄명을 안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류가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적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인계하려면요, 죄명과 혐의자를 적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빼라고 하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첩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듣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모양이에요. 화가 난 모양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종섭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 번 전화하고 2번 전화하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전화를 하고 난 2번째 정도 전화를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될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3번 전화하고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의 죄명으로 수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엔 집단 항명수괴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그래요, 임성근 구하세요. 임성근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구해야지 왜 잘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수괴죄를 때리냐, 이겁니다. 나중에는 집단은 빠지고 항명수괴죄라고 하죠. 항명수괴죄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운 이름이에요. 자기 소신껏 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항명수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합니까? 이 사람이 구속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 구속영장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법원이 살아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살아나죠.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끼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전화하지 말았어야죠. 그 밑에서 전화했어야죠.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검사할 때 그런다잖아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한테 네가 눈가리에 베는 게 없냐 이러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전화를 해서 막 쏴붙인대잖아요. 그 습성 어디 가겠어요? 그 습관 어디 가겠어요? 그게 이번 사건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당신이 전화를 막 하면 잘 될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답니다. 무섭답니다. 해병대가 자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답니다. 자기 혼자 아무 일도 없이 골방에 갇혀 있는데 너무 무섭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청문회에서 그분에게 말을 시킨 겁니다. 말을 해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아까 말한 포대장이 최수근 상병 묘소에 갔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웁니다. 정신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자기가 그 장화 신지 말게 했어야 되는데 위에서 보여주려니까, 빨간 티 입고 있게 보여주려니까 구명조끼도 생각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밧줄도 생각 못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위험할까 봐 저희가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서 이야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못해서 저희가 변호인에게 대신 이야기 좀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MBC 한 곳만 150만 명이 그 시간 내내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MBC만 했습니까? KBS만 안 했다 그래요. 보도를, 생중계를. KBS를 그렇게 장악하고 나서 MBC까지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장악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많은 곳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증인으로 나온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물었습니다. 국방비서관이니까 수석보좌관 회의에 그날 있었을 겁니다. 7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그래서 그날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그날 대통령이 당신 보는 데서 경로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임기훈 수석보좌관이, 국방비서관이 그 자리에 회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경로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봤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말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경로했다는 거죠. 그렇죠. 딱 낚인 거죠. 딱 걸려든 겁니다. 국방비서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여했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데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그날 선서도 했어요. 안보사항이라 말 못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경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했고 대통령이 경로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경로하기 전까지 벌써 그 임기훈 비서관이, 국방비서관이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벌써 자료를 다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랬는데 이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한 거예요. 경로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관저에서 전화가 갔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대통령이 내가 전화했어요 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관저에서 그 전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겠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건희 내 부인을 얘기합니까? 내 전화인데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 하니까 우리는 의심하죠. 누가 했는지.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갔습니다.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입니까? 저 김건희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김건희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도와드렸는데 대통령 당선돼서 축하드린다고 전화했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그래서 개인 전화로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전화도 뭐 남편이 받을 수 있는데 거의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도대체 왜 대통령이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에게 집착하는지,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왜 그렇게 말 못하고 따르는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사 외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안 되는 행위를 한 국기문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군사법원법을 바꿀게요? 군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군 내에서 처리하자며 자꾸 무마시켜요. 그동안 무마시켜 왔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을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로 바꾼 겁니다. 사망했는데 거기 범죄가 있으면 수사한 거 바로 가지고 이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첩하고 더 이상은 군에서 건들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공문서에 놓고 전화로 합니다. 찾아오라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이랍니다. 국힘당이 그게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결제를 했으면, 공문서로 결제를 했으면 다시 공문서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서로 받아와도 안 되지만 전화로 받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회수하는 동안 이정석 국방부 장관만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어서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국방부 장관 바로 밑에 사람은 누굽니까? 국방부 차관이겠죠. 그래서 국방부 차관에게 대통령이 또 전화합니다. 가지고 와, 이러고. 그래서 국방부 차관이 입법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딱 걸려들은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 있었죠? 라고 통화한 게 나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범철 차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는 수사 외압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수와 관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딱 그 시간이에요. 국방부 장관에게 막 지시를 했는데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쉽습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죠? 그랬더니 회수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아니요. 그런데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저들은 박정훈 대령을 끝내 올가맬 겁니다. 제대로 일한 참군인 우리가 구해내고 수사 외압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래요. 자꾸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를 대통령이 장악하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박영수 윤석열 검찰 특검 팀장이었던 것 같죠? 팀장의 특검이었던 박영수 당시 특검이 한 책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대통령도 포함해서 등에 대한 사건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라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명언이죠? 예. 박영수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특검에 같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팀장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다 특검으로 수사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은 뭐로 수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그나마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손아귀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공수처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십시오. 그런데 공수처가 해놓은 것과 함께 특검으로 확실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필요한 일을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엄청난 이 통화 내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공수처가 흘렸을까요? 국힘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수처에서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나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번호는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가,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사가 군사법원에 통화 기록을 사실조회한 겁니다. 사실조회한 거에서 이렇게 통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사실조회했고 법원이 그것을 주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입법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흘린 것처럼, 아니 줄줄이 못산 흔적을 쫙 만들어 놓고 그 흔적이 안 잡힐 줄 알았을까요? 이 흔적이 다 나온 겁니다. 이 흔적이 다 나왔는데 여기서 임기훈이라고 하는, 우선 이종섭 장관이 이 통화 기록은 다 나왔는데요, 공수처에서 핸드폰 가지고 오세요, 압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핸드폰을 냈을까요? 깡통폰을 냈어요. 깡통폰. 이종섭 깡통폰 내고요, 이종섭의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 있어요. 깡통폰 내고요, 그리고 검찰 단장으로, 군검찰 단장으로 경북경찰청에 가서 수사 기록을 회수해온 검찰 단장이 있습니다. 깡통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내면 다시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야 되겠죠? 포렌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압수수색 안 하고 포렌식 안 하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못해요. 두 번째, 대통령 바로 밑에 있던 임기훈이라고 하는 군사 비서관이 있어요. 국방비서관. 그리고 이시원이라고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과 같아요. 옛날에 민정수석실이 경찰과 검찰을 컨트롤했어요. 이 민정수석실과 같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요. 국가수사본부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수사 관련해서. 거기 전화를 해서 거기서 다시 검찰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 과정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회수해 오는 겁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나와서 사건을 회수해 가는데 핵심으로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회수해 가면 회수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철저한 국기문란이에요. 국정농단이에요. 이시원 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국방비서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로하는 거 봤냐? 답해라 라고 했더니 안보사항이라 말 못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경로를 슬쩍 암시한 그 사람, 이 두 사람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핸드폰은 공수처에 냈습니까? 공수처에서 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직기강 비서관의 핸드폰, 국방비서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못한 거예요. 이종섭 국방보좌관, 검찰, 군검찰 단장 깡통본 냈는데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러나 해야죠. 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개입되어 있으면 대통령 폰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뭘 해야 됩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싹싹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7월 19일이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들이, 아니 전화 기록들이 1년 이상 보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뭐를 통과시켜야 합니까? 특검을 완전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핸드폰,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국방비서관, 모든 그 관계자들의, 아까 제가 보여줬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통령실과 국힘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위법한 사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죠. 대통령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리고 대법원의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판결을 뒤집어 엎은 사건,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탄핵안을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국회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부로 오늘 아침 제가 봤는데 107만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법한 게 없으면 탄핵 안 돼요. 이렇게 쫄았나 봐요. 그쵸? 쫄았나 봐요. 위법한 게 없으면 탄핵 안 돼요. 위법했습니까 이거? 위법투성이죠? 온갖 사람이 위법투성이죠. 그래서 특검을 온몸으로 막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온몸으로 막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 내에서도 헷갈려요. 헷갈리는 대표적인 주자 누굽니까? 한동훈. 특검 발의하자. 그런데 특검 추천을 대법원에다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특검에 찬성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떻든 특검에 찬성했어요.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 후보 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다는데 거기에 있는, 같이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특검 찬성해야죠. 그렇죠? 그 내부에서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흔들립니다. 깨집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이쁜 사람은 이뻐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또 왜 그렇게 임성근에게 집착할까? 대통령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흔들어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경찰로 이첩됐으면 그쪽에 슬슬 해서 그쪽에서 빼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성질이 급해서. 그럼 대통령 성질이 급해서 그럴까? 누가 옆에서 자꾸 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일로 이렇게 대립해서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특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 몇 가지 허위 사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국힘당 한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팩트가 틀렸다라고 무진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이 특검을 추천한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기 나와 있듯이 내곡동 특검 때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 때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등이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렇게 많은데? 그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그냥 눈앞에 있는데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들과 내놓은 이 특검은 재판을 1심을 3개월, 2심을 2개월, 3심을 2개월 하게 합니다. 이렇게 짧은 동안 재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특검은요, 여러분,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칸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이해람 중사 특검도 그렇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2개월, 2개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6개월, 3개월, 3개월입니다. 잘못된 거 저희가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선거법도 6개월 안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못 끝내는데, 어떻게 선거법은 6개월이 어떻든 저거 아닙니까? 기소가 6개월이고, 그리고 판단도 6개월 안에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1심은 몇 개월 안에, 2심은 몇 개월 안에, 3심은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공부하지 않고 나왔어요. 저기에 보면 모든 특검은 1심은 몇 개월 안에, 2심은 몇 개월 안에, 3심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인 겁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런데 국정농단에 박근혜 특검에서 대법에서 하나가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특검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의힘당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해서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판넬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판넬 들고 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걸 놓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필리버스터를 할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지휘관들의 잘못된 지휘로, 지휘관들의 덜된 준비로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내 아들이 살았을 텐데, 내 아들에게 도대체 누가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까? 나는 아직도 내 아이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걸 안 거는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 거는 여단장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임성근이 자기가 책임지고 사의에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 너 책임지지 마 라고 해서 임성근이 돌변한 겁니다. 돌변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증거가 나와 있고, 박정훈 대령이 1000페이지, 그 수사팀이 밤을 새워가며 10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밤을 새워가며 10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준비했고 위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수사하면 안 된다는데요, 수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법원법에 수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입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입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건은 인지 청구라고 하는 거랍니다. 입건을 했건 뭐 했건 간에 경찰이 진짜 입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첩하는 거랍니다. 마치 여기 나와서 이빨은 거짓말을 잘잘잘잘 했는데 제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문으로 가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가 떠났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여기 나와서 그 지휘자를 두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불법을 저지른 이종섭 장관을 두둔할 수가 있죠. 자기네가 두려워서 호주로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호주로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호주 대사 만들어서 호주로 이종섭을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니었습니까?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그 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 피의자를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보냅니다. 호주는 그런 사람을 대사로 받는 게 맞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이 차관급 이하의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 자리로 갔는데 출국 금지 당했어요.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출국 금지를 풀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두둔할 수가 있죠? 이종섭 대사를 보냈다가 도주 대사다, 런종섭이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비난받고 총선에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 국힘당 현지 의원들은 당선돼서 대통령에게 고마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용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켜집니까? 바로 제가 나와서 거짓말, 팩트체크 다 해버리는데 그게 됩니까? 국힘당이 이런 일로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는군요. 끝내는. 정말 뻔뻔스럽군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해대는군요. 그리고 이종섭을 구하려고 하고 용산을 구하려고 하고 용산을 향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02-800-7070은 무슨 번호이죠? 저희가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02-800-72로 시작하더라고요. 뒷자리까지 번호가 다 나와요. 근데 보안이라고 하길래, 여러분 저기 구글에 가서 이렇게 쳐서 물어보면요 뒷자리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뒷자리 지웠어요. 그런데 저걸 보안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보안을 지켜야 되는 건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 안 써야 되는 게 보안 아닙니까? 휴대폰 다 도청되는데, 우주 베키스탄까지 가서 도청되는데, 그거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저거는 보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의문이 가요. 02-800-7070은 뭡니까? 대통령께 묻습니다. 02-800-7070은 누구 전화입니까? 그날 누가 전화한 겁니까? 대통령의 휴대폰 전화는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02-800-7070은 누구 전화입니까? 대통령이 전화한 겁니까? 안보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비서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용산 5층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 번호가 5층에 있는 번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비서실장을 시켜서라도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비서실장은 저 번호도 안보라고 하죠. 보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릴 게 가려지겠습니까? 정말 알량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떠야 되는데, 대통령이 불철주야 전화를 이종섭에게, 그리고 임기훈에게,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게 등등등 불철주에 해대고 결론까지 마저 찍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찍어내니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에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운영합니까? 국힘당이 오늘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만 1호 법안으로 하고 경제 살리기에 생각이 없어요. 경제 살리기에 생각이 없는 건 국힘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아닙니까? 우리의 민생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저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민소득공제 5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민들을 소득공제해서 서민 감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 보내게 되면 소득공제를 늘려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체육기관을 활용하면 그것도 좀 공제를 늘려주고 등등 여러 가지 공제를, 서민공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마련한 건 뭡니까? 500억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 요율을 줄여주자는 거 아닙니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상속세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서민 상속 요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강현 의원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같이 했습니다. 부자 감세하는, 부자들의 상속세를 감세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감세하려고 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감세하고 부자들을 감세해주는 이 정책으로 얼마나 지금 세수가 부족합니까? 예. 작년에만 세수가 56조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재위를 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었던 최상목 경제수석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아니, 경제 다 망가뜨린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으로 왔는데, 작년에 56조 부족한데 올해 기재부가 발표를 했어요. 비상입니다. 작년보다 20조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재부에 계셨던 임광현 의원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약 18조 정도를 안 내려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서 쓸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자영업자는 5명 중에 1명이 폐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도 이것보단 안 어려웠어 라고 여러분 동네 가시면 다 듣는 얘기죠. 코로나 때도 이보단 안 어려웠어, 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코로나 때도 이것보단 안 힘들었어요. 제발 윤석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시장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자 붙이겠어요. 그냥 제가 그걸 전하는데요. 그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죠. 그런데 이 와중에 상속세 500억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를 깎아주자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종부세는 지금 공시지가가 다 떨어져서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서민들 좀 도와주고, 서민들에게 코로나 때 있었던 대출 더 연장해주고 이자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1.5%였어요. 그런데 지금 갚으래요. 갚으라니까 카드론을 빌려야 돼요. 카드론 이자가 얼마입니까? 17%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근데 카드론도 그나마 17%로 받고 허덕허덕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빌리는 신용불량자는 뭘 빌립니까? 사채 써야 합니다. 사채. 대한민국이 국민이 이런 상황인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중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경제 살려낸 제도가 뭐였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안위원장이어서요, 행안부하고 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었고, 그것을 4월에 뿌리면 9월까지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아예 쓰지 마세요. 카드로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살아나서 코로나 때 회복률 세계 1위가 어디였습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잠시 눈 감았다 떠보니 후진국이 됐습니다. 무역 수지를 IMF가 정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 세계 무역 수지 5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작년에 무역 수지가 세계 200입니다. 200이. 북한이 세계 109인데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역 수지가 세계 200입니다. 올해는 196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무역도 안 되죠. 그런데다가 하늘에는 오물풍선이 둥둥 떠내려오고, 바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출렁출렁 넘실대며 다가오고 있고,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하늘의 그 오물풍선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회 도서관 앞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던 거. 그 안에 무슨 전염병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 못 잡는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대북전단을 막 뿌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뿌린 대가가 이겁니다. 평화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라 지키라고 아들 보냈더니 아들은 수해 복구 보낸다며 물속에 빠뜨려갖고 생명을 잃게 하지를 않나. 우리 아들들이 얼차려를 받아서 목숨을 잃게 하질 않나. 그래도 책임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정권에는 159명이 서울 골목에서 그렇게 쓰러져 가도 책임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정권에는. 그런데 자기 부인은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짜내게 하는 주가 조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어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기
23억이나, 네? 검찰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김건희 모녀가 23억을 이익봤다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원 한 푼 뭐라 그랬어? 손해만 봤다고 그래요. 손해보고 손 뗐다 그래요. 손 떼서 이종호가 나옵니까? 블랙펄 인베스트? 그 이종호는 임성근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종호는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은 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궁금해요. 그러니 대통령이 밝히셔야 돼요. 대통령이 밝히시지 않으면 무엇으로 밝혀내야 됩니까, 여러분? 특검으로 밝혀내야 돼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푼 손에 끼친 적 없어요 라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옥 갑니까?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이나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버젓이 나오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자고 했더니 보여줄 수는 없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엑스포 유치한다며 가서는 그게 뭡니까? 나라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번에는 G7의 초대를 못 받아서 중앙아시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유럽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안 가고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를 골고 사체에 빚더미에 아파서 힘들어서 그리고 또 목숨까지 잃어가는 이 난국에 대통령은 해외 다니면서 원래 있었던 예산보다 더 쓰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가서 용산에 둥지를 틀고 관절은 더 호화롭게 만들고 총선 앞두고는 민생 토론회 한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 펑펑 쓰고 민생 토론회 자리에는 그 자리를 만드는 뭐라 그럽니까? 그 기획을 한 그 사람이 보니까 대표가 사업장이 자기 집이랍니다. 대표가 사업장이 자기 집이고 직원이 1명이랍니다. 2명이 수억 원대 사업을 다 수억 원대 사업을 다 챙기는 겁니다. 저기서는 엉뚱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업체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민생 토론에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기획사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 국간이 누구를 위해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 모든 거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국회를 열었고 빨리 가는 겁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가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대로 가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독주를 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법대로 저희가 시작했는데 독주입니까? 요즘 지역에 가면서 독주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 제때제때 시작해야죠. 출근 제때제때 하시고 국회 제때제때 여세요. 그런데 국힘당이 저렇게 안 들어오거든 월급 주지 말자고 하세요 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 독주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민생 회복 자금 만들고 서민 감세하고 부자 감세 막아내겠습니다. 대통령이 허투루 돈 쓰지 않게 하고 대통령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고 대통령실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하신 적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몇 번 통화한 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이종섭 통화 기록 사실 조회만 나온 겁니다. 4번 나왔어요. 4번. 그러니 대통령 핸드폰도 받아서 압수하고 다른 거 다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걸 정리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일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통화한 걸 쫙 봤어요. 대통령하고만 빨간 걸로 다 해서 4번 통화를 합니다. 4번. 그런데 제가 저거 다 씌워봤더니 한 50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놓고 통화한 적 없대요. 국민 여러분,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다니, 저렇게 배포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다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사람은 현재 국방부 장관이에요. 현재 국방부 장관이 먼저 쉴드를 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당시 국방부 국힘당 간사였던 신원식 간사가 쉴드를 칩니다. 제가 이런 일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드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종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화번호 사건 전화번호 사실조회 쫙 했더니 18번 통화했어요. 18번. 그런데 신원식 당시 국힘 간사가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아는 채 하는 것이 방해일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전화 안 한 거 인정하시죠?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뭐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번 했습니까? 18번입니다. 18번. 신원식 국방부 국힘 간사가 한 게 17번이고 아마 이종섭 간사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한 게 한 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8번입니다.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방해될까봐 오해받을까봐 전화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 잘했다고 국방부 장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하늘에 오물풍선만 날아다녀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 앞에 저희가 하는 거 국민께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국민을 더 하늘처럼 보시면서 저렇게 이제 무슨 위기가 생겼습니까? 서해에서 해병대가 K9 자주포와 천무를 290발을 쐈답니다. 천무는요 되게 우리나라 무기이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무기예요. 제가 국방위원을 했거든요. 저런 290발을 쐈답니다. 전쟁하려고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경제는 세수 부족, 경제 다 망가뜨려, 그리고 수사 외압해, 수출은 세계 200위로 떨어져, 그리고 엑스포는 가서 정말 부끄러운 창피한 일이 일어나, 부인은 주가 조작해, 양평 고속도로는 휘어, 장모는 감옥에 가,
그리고 290발을 쏘고 국힘당은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써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일본하고 한미일 동맹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힘당이 한미일 동맹이랍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있고 미일 동맹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동맹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미일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도 협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한미일 동맹입니다 갖다 바칩니까? 네이버 라인도 다 갖다 바칩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법원 판결도 다 뒤집어서 다 갖다 바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어도 된다며 수조물 떠먹던 국힘당 국회의원들 다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유명한 학자라며 불러와서 마셔도 된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갖지 않으려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제가 국방위원도 했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첨단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첨단 군대로 무장시키기는커녕 가서 물속에 넣어놓고 떠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했더니 거기다 수사 외압이나 하고, 우리 아이들을 구하려고 대통령이 물속에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장을 구하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서 수사 외압이라고 특검받게 생겼고 조사받게 생겼고 수사받게 생겼어요. 여차하면 위법, 위헌 상황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국힘당에서 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시킬 때면 해보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한 번 더 혹시 이게 사망사건에 이르는 일이고 범죄와 연루되면 바로 경찰로 군 수사단이 이첩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입니다. 228조에는 박정훈 대령과 같은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들으셨죠? 그렇게 여기 법에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다가 수사한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 인지 보고서를 통해서 인계하게 된 겁니다. 법에 딱딱 맞췄고 인계 보고서 양식에 딱딱 맞춘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런 범죄 혐의와 제명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재현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범죄명과 범죄 내용, 범죄자는 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묻습니다. 장관께서 시키신 일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장관은 공수처 수사나 과정에서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위치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말이 안 맞아요. 유재현 법무관리관하고 이종섭 장관이 말이 맞지를 않아요. 둘이 말이 틀려요. 이종섭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그러면 장관이 말한 것 아닌가요? 라고 변호인이 물으니 유재현 예, 뭐 그렇겠죠. 유재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장관이 시켜서 하지. 저기서 벌써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재현은 그래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신범철 차관이 장경태 법사위원이 물었어요. 수사 외압 전화 그런 거 받았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거는 회수 관련한 전화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수,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회수 관련한 전화라고 자기가 자백을 해요. 일부러 그랬을까? 그쵸?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일부러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을까? 자, 유재현 법무관과 이종섭 장관의 말이 맞지 않아요. 이종섭 장관이 그걸 지시한 게 맞아요.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 틀리니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어느덧 좀 지나서 3시 40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마저 더 할까요? 제가 한 번 더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지금 최혜병 수사 외압, 최혜병 사망 사건, 그리고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입니다. 두 가지의 특검입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과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입니다. 대상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우리 특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특검이 통과됨과 동시에 전화 기록이 7월 19일 지나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 준비 단계에서도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어요 라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죠. 법무부 장관이 나섰어요. 그리고 어제 국힘당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국정농단도 마찬가지고 드루킹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정농단은 아니고요, 드루킹 때, 그리고 내곡동 사건, 그리고 세월호 등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특검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반발할까요? 수사도 안 끝났는데 맨 마지막 3번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는 특검을 한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드루킹 등 15개 사건 중에서 10개가 수사 중에 특검을 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팩트체크.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그리고 BBK 특검, 세월호 특검 등이 합의 없이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드루킹 댓글 사건 전부 다 야당 특검만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만 특검 수사를 합니까? 위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해줬어요.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줬어요. 제가 오늘 어제 그리고 법무부 장관실에서 말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팩트체크하고 사례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특검하는 중에 브리핑을 하다니 독소조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팀장으로 거기 나와서 브리핑할 때 옆에 서 있는 거 사진 보셨죠? 예. 대변인과 특검들이 쫙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안에 그렇게 넣습니다. 법에 있는 비밀, 요것을 빼고 그것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밝혀진 것들을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다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특검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례가 없거나 있지 않은 일이거나 위헌한 일이 아닙니다. 드루킹 특검 때 자기네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정농단 때도 다 한 거 아닙니까? 다 한 겁니다. BBK 때도 다 한 거고요. 수사하는 중에 특검에서 다 하는 거고요. 이거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면서 국힘당 의원들이 전부 다 위원회에 와서 여기다 붙였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면서 대장동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며 대장동 특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검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대장동 수사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특검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사 지금 다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돈 한 푼 받은 거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씨가 돈 주고 사준 것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특검합시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후보 시절에 한 말인가요? 그러니 이번도 똑같이 특검을 거부하지 마세요.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 되시는 거예요. 수사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아들 순직해병 사망사건 및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특검에 대한
거부를 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같이 찬성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관한 특검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관한 특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에 관한 것을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부권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에서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자기 책자에 밝혔듯이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관련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므로 자기 관련한 것을 수사하게 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대통령 관련한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특검이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검 해야 되는 거 맞겠죠? 예. 그래서 특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위헌. 그리고 그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반. 다시 한번 이런 날 이것 관련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용기에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그리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특검법 통과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고 평화 살리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